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남의 머리 다듬어주고 살아온 50대 김부순이라고 해요. 제가 다른 사람 아름답게 해주는 미용사지만 하도 바쁘게 살아 제 외모는 관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TV에서 제 나이 또래의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진짜 팽팽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거울 속의 제 모습과 비교되더라고요. 전 미성년자 시절 엄마 아빠 다 잃고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어쨌든 다 죽고 다 떠나버리고 저와 아들만 남겨졌기에 이 악물고 평생을 제 아들까지 책임져야 했죠. 세상에 온전히 저와 아들만 남았을 때는 내 소중한 아들이지만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목숨 걸고 희생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중간에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와서 전문대 졸업하고 작은 기업에 취업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직한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며느리랑 성급하게 한 우리 아들 결혼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도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끊임없이 내 탓하다 보니 우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꽃뱀과 결혼하게 된 것도 내 탓. 머리하는 천한 여자라며 사돈집으로부터 무시받은 것도 내 탓인 것만 같았죠. 지금은 내 아들이 이혼해서 더 이상 며느리는 아니지만 전 며느리를 꽃뱀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악독한 시애미처럼 보이나요? 제 억울한 인생사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히려 절 동정하게 되실 거예요. 소설은 허구라고 하잖아요. 정말 허구 같은 거짓말 같은 제 삶을 생각하면 일단 눈물부터 나요. 하도 억울하고 서러워서요. 어째 이렇게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는지 여러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여러 번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내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뻥 뚫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동정의 말도 좋고 질책도 좋으니 한 말씀들 해주세요. 마치 친한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면 다 새겨 들을게요. 삶이 하도 기구하여 어디서부터 고해성사를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그냥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진짜 영화로 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한 삶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남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안에 있을 때라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는데 전 거의 없어요. 늘 불안했던 엄마 아빠의 전쟁을 일렬에서 관람해야 했죠. 내 아들도 이혼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바로 이혼하잖아요. 부모 사이가 무지 안 좋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빨리 이혼해버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엄마를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유일하게 돈 나오는 창구였거든요. 도박하고 유흥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엄마와 절 포로로 잡고 있다가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돈 다 뺏어갔어요. 폭군이 따로 없었죠. 당연히 엄마는 최후의 저항, 최후의 발악을 해야 했죠. 돈 뺏어가려거든 그냥 저 가져가든가. 왜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는 건데? 이 집 살림 중에서 당신 벌어온 돈으로 산 건 젓가락 하나도 없어. 다 우리 부순이랑 내가 시장 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야채 다듬어서 판 돈이란 말이야. 당신이 가족을 위해 그런 희생 한 번 한 적 있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 화상아, 차라리 나가서 되져버려.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우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빠는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해댔어요. 저도 바락바락 대들었다간 아빠한테 맞게 일쑤였죠. 지금도 아주 가끔 꿈에 나타나는 엄마는 너무 불쌍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대도 단 한 번 꿈에서라도 사모님처럼 모피코트 입고 럭셔리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건지, 그 존재가 너무 불쌍하여 엄마 꿈을 꾸고 나면 꼭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모녀는 해가 잘 안 드는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반지하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지하 아니고 완전 지하였어요. 햇볕이라도 좀 쬐려 하면 밖으로 나와야 했죠. 그 지하방은 사람 사는 주거형이 아니고 집 놓는 창고방인데, 우리 형편에는 옥탑방이나 반지하방도 비쌌거든요. 콧구멍에 바깥바람이라도 좀 넣으려면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끔 우유와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또래 남자아이를 만나곤 했죠. 남자아이는 계단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절 보고는 귀신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더군요. 깜짝이야. 난 뭐 산짐승이라도 내려온 줄 알았네.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전 호들갑 떨며 화들짝 놀라는 그 남자아이가 너무 웃겨서 까르르 웃어버렸죠. 그냥 우리 집이 너무 지하라 햇볕이라도 좀 쐬려고 했지. 안 그러면 드라큘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넌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아까 새벽에도 본 것 같은데 또 배달하러 다니나 보네? 지금은 수금하러 다니는 거야. 우유만 잔뜩 시켜 먹고 돈 잘 안 주는 아줌마들이 많아서 말이야. 어차피 돈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데 최대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암 못 보는 우리 엄마 내가 챙기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한 엄마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저와 비교되면서 그 남자아이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 눈먼 엄마까지 보필하며 살고 있다니. 그런데 저도 신선한 요구르트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판촉용 요구르트에 시선이 갔어요. 너 이 요구르트 먹고 싶구나? 이거 너 다 먹어. 혹시 유통기한 임박한 것도 괜찮으면 내가 매일 요구르트 하나씩 갖다 줄까? 유통기한이고 뭐고 요구르트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상한 요구르트도 한 입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와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요구르트를 받았어요. 요구르트며 우유를 배달받아 본 일이 없으니 그렇게 시간 약속을 정해서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성민국이었고 저보다 1살 오빠였어요. 계속 반말 찍찍하다가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오빠라고 꼬박꼬박 불렀어요.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죠. 그런데 오빠,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준다더니 지금까지 준 것들 보면 넉넉하던데 기한이? 이 바보야. 그걸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눈치챘어? 당연히 제일 신선한 요구르트로 너에게 바치는 거지. 뭐? 그거 비싸잖아. 매일 1개씩 오빠가 사다 주는 거면 한 달에 꽤 비쌌을 텐데. 그냥 상하지만 않으면 난 아무거나 잘 먹는데 왜 그랬어? 왜긴 왜냐? 널 최고로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이 바보야. 진짜 배달만 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매일 만나서 줄 일도 없어. 니네 지하방 앞에 그냥 놓고 갔겠지. 나 일부러 알바 시간 빼서 너에게 충성을 다하는 중이니 이 마음을 이제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 바보 맹추야. 민국 오빠가 돌직구로 고백을 해오니
제 얼굴은 발그레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소꿉장난처럼 사귀기 시작했어요. 전 고등학교를 다니는 소녀였고 남친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돈 벌며 시각장애인인 엄마를 보필하는 소년 가장이었죠. 거창하게 사귄다고는 했지만 그전과 다를 바는 없었어요. 하루에 자는 시간 4~5시간만 빼고 뺑뺑이로 돈 벌러 다니는 남친이었기에 요구르트를 주는 그 시간 빼고는 만날 길이 요원했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연락도 자유롭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린 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기에 의리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맨날 지지고 볶으며 집엔 잘 들어오지도 않던 아빠. 삶의 고단함에 지쳐 일 끝나면 항상 누워 계시는 엄마와 우울하게 집에만 있다가 민국 오빠가 주는 요구르트를 받으러 잠시 집 밖으로 나갈 때면 너무 좋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기어 올라가는 황홀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하늘은 저의 그런 소박한 즐거움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엄마는 주말이라 무처럼 일을 쉬며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고 전 또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앉아 얼굴을 쏙 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뻥 하는 굉음이 들리면서 제가 살고 있던 주택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시뻘겋고 뜨거운 불이 금세 지하 우리방까지 옮겨붙었고 폭발음에 자빠진 저를 누군가가 들쳐업고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바로 민국 오빠였죠. 부순아, 괜찮아? 아마 니네 주인집에서 가스통이 폭발한 것 같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오빠는 절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이 신고받은 119가 요란한 사이렌 음과 함께 출동하더군요. 전 정신이 들자 엄마가 아직 저 지하방에 계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가 아직 지하에 계셔. 소방관 아저씨, 우리 엄마가 지하방에 계세요. 얼른 좀 구해주세요. 아니, 내가 뛰어들어갈게요. 엄마. 당장이라도 불숲에 들어가 지하방에서 낮잠 자고 있던 우리 엄마를 구해오고 싶었어요. 제가 뛰쳐 들어가려고 하자 민국 오빠며 소방관까지 모두 말리더군요. 고맙게도 완전 무장한 소방관님이 여기저기 그을린 엄마를 잠시 후 업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쩐지 엄마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더군요. 엄마, 정신 차려요. 어디가 불에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눈을 못 뜨고 있어. 바보같이 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곧장 향하면서 온갖 응급조치를 다 받았지만 엄마는 끝내 깨어나질 못하셨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불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줄 알았는데 유독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초라했지만 우리 모녀가 쉴 수 있었던 지하방도 세간살이도 다 한 줌에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죠. 딱 한 사람, 민국이 오빠만이 내 곁에 남아주었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제게 제안을 했어요. 부순아, 앞 못 보는 우리 엄마지만 그래도 세상 둘도 없이 착한 분이야. 너 갈 곳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한테도 다 말해놨어. 가서 살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기만 해도 돼.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너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진짜 소박했지만 그게 일종의 민국 오빠의 프로포즈 같은 거였나 봐요. 아직 19살이었지만 어차피 며칠 후면 성인이 될 테고 갈 곳 없는 천의 고아가 돼버린 날 받아주겠다니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그래 좋아. 고마워 민국 오빠.
오빠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손에 물 좀 묻히면 어때?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날부로 오빠네 집에 덜렁 몸만 들어갔어요. 화재를 모두 타버렸기에 제 수중엔 아무것도 없었죠. 거실에 덩그러니 오빠의 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오빠와 앞으로 결혼할 작정을 하고 이 집에 입성했으니 그럼 저분이 내 시어머니 될 뿐인가? 뭔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안 못 보는 예비시모에게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90도로 깍듯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김부순이라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어 염치 없이 신세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예비시모는 마구 울부짖으며 어떻게 내 손을 잡았는지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아유, 젊은 처자가 고생이 많았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그런 고통을 주었는고. 나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울 엄마 잃고 시력도 잃고 했는데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었구만. 자, 이 집에서 우리 민국이랑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아보자고. 내 눈이 이래 놔서 큰 도움은 못 주겠지만 적어도 민폐는 안 끼칠게. 앞으로 날 엄마라고 여기고 기대도 좋아. 알겠지? 전 예비시모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잠깐 사이에 닥쳐온 모든 불행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 불안 모든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악의 구렁텅이 같던 환경 속에서 예비시모의 품은 정말 내 엄마의 품처럼 따뜻했어요. 우린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날부로 우린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혼인신고도 빠르게 서둘러 해버려서 정식 가족이 된 거죠. 시모에게는 처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프로포즈를 시모도 아는지 진짜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편히 쉬라고만 하더군요. 시모와 남편의 융숭한 대접에 황송할 따름이었죠. 아마 제가 아기를 빨리 갖게 돼서 더더욱 그랬나 봐요. 얘 부순아, 가만히만 누워 있어라. 너 또 설거지하려고 그러니? 아서라. 내가 누는 일해놔도 이 집 살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온 사람이라 익숙하다. 때까지 가진 몸이 그냥 쉬어야지. 괜히 잘못되면 큰일이다. 아우 엄마, 제가 할게요. 어떻게 며느리 된 몸으로 공주처럼 가만히 누워있겠어요? 더 이상 좀이 쑤셔서 누워있지도 못하겠네요. 젊은 제가 움직여야죠. 사고 나고 정신없는 사이에 이미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자퇴해버린 터라 가슴 한켠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기에 진짜 공주처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도 함께 돈을 벌어야 했죠. 우리 아들 현수를 낳자마자 한 달 만에 일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제가 손재주는 있었기에 미용사가 되고자 아침에는 미용 기술 학원을 좀 다녔고 오후부터 동네 미용실에서 시다발이 생활을 했죠. 정말 하루 종일 무릎이 아프도록 서 있고 움직여야 했어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뼈마디가 다 시리고 아팠는데도 빨리 돈 벌기 위해 이 악물고 참았죠. 피덩이 같은 아기를 안 못 보는 시모에게 맡기고 아주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 기우였어요. 역시나 야무진 시모는 저한테 엄마처럼 대해줬듯이 우리 아들도 마치 엄마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줬죠. 그런 시모를 생각하면 미용 일을 하다가도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 많은 남편과 시모와 함께 살면서 크게 배운 게 바로 그때그때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쑥스러울 수도 있는 표현들을 하면서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스킨십 하다 보니 남편과 시모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우리 현수가 엄마 덕분에 너무 잘 크고 있네요. 엄마가 최고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휴,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네가 고생하지. 나야 집에서 팽팽 노는데 아기라도 봐야지. 내가 아픔 못 보지만 분명 우리 손주 현수는 진짜 잘생겼을 거야. 그렇지? 업고 시장만 나가봐도 상인들이 난리라니깐. 애기 잘생겼다고 말야. 지혜미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꿈같은 3년이 흐르고 어김없이 우리 가족에게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네요. 이럴 땐 우리 친정엄마가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아기가 새돌이 되어 축하해주기 위해 오랜만에 꽃가옷 한 벌 입히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창밖을 내다보면 길 건너 시장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었죠. 전 집에서 아기 생일상 차리기 바빴으니 남편 보고 아동복 집에 가서 옷 한 벌 사오라고 했어요. 사이즈가 없어서 미리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야, 자기가 웬일이야? 진짜 큰맘 먹었네. 우리 현수 새 옷 사준 적 거의 없잖아. 얼른 가서 사갖고 올게. 우리 현수 진짜 좋아하겠네. 저와 시모는 3살짜리 우리 현수 생일상 차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물을 픽업해올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끼익 하고 뭔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창밖 도로를 봤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에 있던 아주 좁은 도로였어요. 몇 발자국 뛰어가면 건널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거길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채 누군가가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편의 노란 셔츠가 눈에 띄더군요. 현수 아빠, 안 돼. 엄마, 제가 나갔다 올게요. 지금 현수 아빠가 차에 치인 것 같아요. 빨리 가볼게요. 시모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눈이 안 보이니 서둘러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휴, 내 아들 안 돼. 착한 내 아들이 웬 사고가 났단 말이냐.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 많이 안 다치게 해주세요. 시모의 발행과는 다르게 남편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붕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피도 거의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잠자는 것 같았는데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 안 죽은 사람을 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죽었어요. 다시 진료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죽어서 남편의 몸은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만 같았어요. 자식을 낳고 시모까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버리니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모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데다가 몸까지 못 쓰게 되니 시모는 하루 종일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부순아. 내가 너한테 침이 돼버렸구나. 날 들쳐업고 깊은 산속에다가 버려버려라. 너랑 우리 손자한테 면목이 없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내 시모가 아니라 친정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증금 없는 원룸 월세로 이사 갈 거예요. 여기 보증금이랑 현수 아빠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허리띠 졸라매면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집에서 현수도 키우고 엄마 간병도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잘 먹고 잘 쉬면서 편하게 있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시모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제 진심이었어요. 여태껏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준 시모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물론 직접 간병과 육아, 살림까지 혼자 도맡아 하려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껏 시모에게 받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약물고 3년을 버텼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시모는 저 세상으로 가시더군요. 솔직히 내 친정엄마가 가스통 폭발 사고로 돌아가실 때보다 더 한스러웠어요. 이제 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아들과 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에 두렵기까지 하더군요. 이미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용기 내어 은행 가서 대출을 왕창 받아 아주 조그만 미용실을 차렸어요. 골방에 살림을 놓고 아이를 키우면서 미용실을 운영했죠. 그것이 저와 우리 현수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그 후로 한 10년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미용실을 오픈해놓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렇게 돈 벌기에 혈안이 돼서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긴 하네요. 하지만 그땐 돈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이 악물고 열심히 살다 보니 통장에 점차 돈이 쌓였고 내가 살던 동네에 다 쓰러져가는 3층짜리 건물 하나를 대출 끼고 살 수 있었죠. 요즘 건물주 하면 대단하게 보지만 서울도 아니고 별로 잘 살지도 않는 동네에 다 낡은 건물이니 엄청나게 비싸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없이 산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죠. 1층은 제 미용실로 사용하고 2층은 조그만 보습학원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었으며 3층인 세대에는 저와 아들이 함께 살았어요. 내가 학원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2층 학원 원장이 따박따박 월세를 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너무 좋아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기도 했어요. 이빠이 받은 대출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뼈 빠지게 미용실에서 일한 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이 조금 확장되다 보니 손님이 좀 더 많아졌어요. 특히 한 남자 손님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더군요. 고객님께서는 짧은 스타일을 선호하시나 봐요. 자주 들르시네요. 실은 저 젊은 시절 허리까지 내려오는 장발남이었습니다. 지금도 짧은 머리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남자 손님들은 말 많이 거는 걸 안 좋아하기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 캐묻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자 그 손님은 스스로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제가 상추하고 남자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중년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연애세포가 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용실 원장님 처음 뵙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발 받는 내내 혼났습니다. 네? 절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셨다고요? 왜죠? 괜히 나 혼자 곡해하기 싫어서 다시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진짜 절 여자로 보고 대시를 해오더군요. 난 이미 아들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이런 고백을 듣는 것조차 뭔가 어색하고 이상했죠. 뭐라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다른 손님들 배웅하듯이 똑같이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았네요. 그 남자 손님은 다음 날부터 아예 대놓고 매일 찾아오더군요. 전 치과의사 하고 있고요. 이름은 박주철입니다. 나이는 45세이고 우리 아들 지호는 현재 18살입니다.
남자치고 좀 빨리 나왔어요. 박주철 이 남자는 몇 년 전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과 3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솔깃하더군요. 손님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이 남자와 아이 얘기 등을 하면서 좀 더 친숙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사람이 절 여자로 봐주는 게 싫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 남자고 뭐고 개처럼 돈 벌고 모으고 내 아들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서 내가 여자인 것조차 까먹고 살았는데 내가 좋다며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게다가 치과의사 같은 인테리가 날 좋아해 주는 게 좋았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서 가방끈 짧은 내게 엘리트 남편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처음부터 재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 건물 부순 씨의 거라고 했죠? 저도 지방이긴 하지만 고향 땅에 건물 여러 채 갖고 있어요. 다만 얽매이는 게 싫고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그곳에 개업하지 않고 페이닥터로 전전하고 있긴 하죠. 우리가 재혼을 한다면 서로에게 큰 이득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둘 다 아들이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 서로 진짜 형제처럼 잘 지낼 거고요. 우리 아들 지호 진짜 착하고 진국이거든요. 또 무엇보다 부순 씨가 아직 30대이니 재혼해서 우리만의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순 씨 닮은 딸 나오면 너무 예쁘겠네요. 프로포즈 같은 그의 멘트를 들으니 내가 마치 아가씨라도 되는 양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믿음직스러웠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그렇게 우린 빠르게 재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던 서울의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내 건물 우리 집에서 나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의 재산은 모두 고향 집과 건물들에 묶여 있다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죠.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본인 생활비는 당연히 본인이 벌어서 썼기에 돈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재혼 초반까진 말이죠. 어쩌면 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팡팡 터져서 돈이건 뭐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 현수가 남편의 아들인 지호에 의해 조종당하며 몇몇 비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진 후 충격에 빠졌어요. 어느 날 현수가 제게 넌지시 고백하더군요. 엄마, 지호 형이랑 같이 안 살면 안 될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현수야? 지호 형이랑 싸웠어? 엄마, 지호 형이 나보고 물건 안 훔쳐오면 때린다고 겁줘서 슈퍼 가서 몇 개 훔쳐왔어. 나 도둑놈 된 거야, 엄마? 그동안 지호의 쎄한 눈빛과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며 대꾸조차 안 하던 불손한 태도가 떠올랐어요. 내 아들에게 물건을 훔치게 만들다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일단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뭐야? 당신 아들이 도둑놈인 걸 내 아들 보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금? 당신 남의 아들이라고 너무하는 거 아냐? 애를 뭐 그따구로 키운 거야? 남 탓만 오지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싸움하기도 싫어서 그 후로 일주일 냉정기간을 가졌어요. 우리 아들과 함께 물건 훔쳤다던 마트 가서 사죄하고 몇 배로 배상해드렸어요. 지호와 우리 아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호에게 강한 어조로 주의를 줬죠. 지호 너 현수한테 다시 한 번만 물건 훔치라는 등 이상한 행동 시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거야. 알았어? 남편 아들인 지호는 역시나 제 말에 대꾸조차 안 했어요.
남편은 일주일 후 갑자기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더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단둘이 데이트하자더군요. 단시간 내에 재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합가한 것이니 저도 서로 화해할 생각으로 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뜸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이제 나도 내 치과를 개업하고 싶어. 그래야 자기도 초대하고 현수 충치 치료도 잘해주지. 그동안은 원장 눈치 보느라 내가 일하던 치과로 부르지도 못했잖아. 지금 내 고향에 있는 땅이랑 건물들이 공실이 뻥뻥 나버려서 월세가 안 나오는 지경이야. 여러모로 돈이 좀 부족하니 자기가 협조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까지 당신 미용실 하면서 돈 얼마나 모아놨어? 아참, 우리 내일 당장 혼인신고도 하자.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단단히 묶인 부부가 아니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아. 그까짓 혼인신고 얼른 해치워버리자고. 어? 남편 죽을 때까지의 동반자라고 생각했기에 혼인신고를 조만간 해야겠다고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요. 돈에 관해선 남편이 치과 개업한다는데 조금 보태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죠. 다음 날 밝고 여느 때처럼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을 보는 순간 혹시 마트에서 우리 아들이 훔친 것 때문에 우리 아들 잡으러 온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박주철 씨 동거인 되십니까? 사기죄로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시는 거죠? 혼인신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 남편 맞아요. 재혼한 사이예요. 오늘 혼인신고하려고 했는데 사기죄라뇨? 누가 사기죄라는 거죠? 본인이 전문직이라고 거짓말하진 않던가요? 남녀를 불문하고 벌써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쩔 땐 변호사라고 속이고 어쩔 땐 의사, 한의사, 교수 등등 전문직 사칭해서 잘해주다가 뒤통수 치고 돈 빼가는 게 그놈 수법이죠. 혹시 돈 뺏길 건 없으신지요? 내 남편은 치과 의사라며 항변했지만 경찰들은 비웃었어요. 전형적인 남편 수법이라면서 말이죠. 너무 혼란스럽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경찰이 들이닥친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당장 그날부터 연락두절해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남편의 아들인 지호마저 며칠 후에 짐을 싹 싸서 사라졌더군요. 신기한 건 본인 아빠 물건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말이죠. 전 이상한 맘에 건물 CCTV를 살펴봤어요. 그래도 남편 놈이 지 아들이라고 본인 물건까지 다 챙겨서 아들 데리고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말이죠. 그 다음부턴 경찰 몫이라 생각해서 남편이 찍힌 CCTV를 넘겼어요.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네요. 돈도 뺏긴 거 없고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며 저한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기분이 더러웠어요. 무엇보다 잠시나마 아빠라고 여기고 살아야 했던 내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면목 없었죠. 저와 아들은 또다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몇 년 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합격하게 되고 그 근처 원룸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어 진짜 돈을 벌게 되었다며 기뻐하더군요. 전 아들이 서울 4년제에 합격하지 못한 것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아들을 잘 못 챙긴 것 같아 미안했죠. 그렇게 우리 아들은 30대가 되었고 전 50대에 접어들었어요. 갱년기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늘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불쑥 어떤 여자와 함께 미용실을 찾더군요.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검은 스타킹을 신고
똥구멍 겨우 가릴 만한 미니스커트에 한 20cm는 돼 보이는 힐을 신고 빨간 입술을 칠한 채로 왔더군요. 아무리 선입견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편견이 생겼어요. 제 눈엔 완전 양아치 랄라리 아가씨가 따로 없었죠. 거기에 아들의 멘트가 절 뒤로 넘어가게 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헌팅포차에서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수연이가 임신했거든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결혼도 곧 해야겠죠? 배 더 나오기 전에 말이죠. 뭐라고? 임신? 결혼? 이게 무슨 말이냐, 현수야? 갑작스레 헌팅포차? 뭐? 아, 내 아들 맞냐?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엄마, 이래봬도 수연이네 집이 강남 아파트 살고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에요. 수연이도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취업 자리 알아본대요. 멋진 워킹맘이 되고 싶다면서요. 워킹맘? 아, 강남 아파트고 뭐고. 아니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거든 예비 시어머니한테 좀 조신하게 하고 오든가. 나 너무 놀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려무나. 다시 얘기하자. 수연이라는 아가씨는 입술을 삐죽이며 미용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예의도 없는 아이인지 내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게는 너무 쇼킹한 일이었어요. 이미 임신까지 했다니 결혼을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어차피 결혼은 시켜야 하니 며느리 될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려 했죠. 아들이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고자 하니 상견례도 빨리 해버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쪽도 아버지가 돌아가셔 안싸돈만 있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나갔더니 공무원 했다던 안싸돈이 지랄맞게 저와 아들을 맞았어요.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공무원 했나 싶더군요. 내 딸 임신시켜놓고 내 강남 아파트 가져가려고? 하,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래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펜대 굴리며 살아온 똑똑한 집안이라고. 호래미가 미용실에서 키웠다고? 옛날로 치면 남의 머리나 만지는 천한 직업인데 그래도 건물 하나 있다고 하니 애들 결혼하면 그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해줘요. 대뜸 천한 직업이라니 건물을 내놓으라는 게 어이없더군요. 저도 세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초면에 사돈 말투가 기분 나쁘네요. 제가 도둑질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쪽이나 저나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꼭 그런 식으로 매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들 강남 아파트 안 줘도 되니 내 건물도 뺏을 생각 마세요. 결혼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살겠죠 뭐.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상견례를 마쳤어요. 딱 한 가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결혼시키려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100번, 1000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저런 여자와 사돈을 맺는다는 것과 날라리 같은 여자애를 며느리로 맞는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의 뜻대로 서둘러 결혼을 시켰고 내 집 근처에 신혼집 전세를 얻어줬어요. 사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지만 우리 아들의 핏줄인 내 손주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곧 후회하고 말았어요. 동네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가끔 목격할 때마다 기함을 토하는 만행을 보여줬거든요. 그 아이는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더군요. 예아가, 너 지금 술 마시는 거니? 너 임산부가 거기 호프집에서 남자들이랑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님, 이거 노난콜이에요. 술 아니라고요. 얘네는 그냥 남사친이에요. 어머님, 너무 쿨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고리타분하긴. 그냥 남사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음료 한 잔 즐기는 것 뿐인데 남들 보기 부끄럽게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 뭐? 짜증? 고리타분? 남사친 좋아하네. 당장 집에 기어들어가지 못해? 내 아들 걱정할까봐 참 알리지도 못하겠다. 임신했다는 애가 최대한 튀어나온 배를 가리고 다니며 맨날 놀러 다니느라 바쁘더군요. 다른 임산부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다니면서 검진도 하고 초음파 사진도 받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게으르고 노느라 바빠서 산부인과 한번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겉보기에 배는 점점 불러오니 임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가끔 애들 신혼집에 방문한 사돈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한 몇 분 서서 대화를 하기만 해도 서로 부딪혔어요. 그 옆에는 공무원이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미용사인 제 직업을 비하하기 바빴거든요. 우리 딸 아기 낳으면 남들 기름진 머리 만지고 독한 파마약 만진 그 손으로 우리 손주 안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요. 불결하게. 뭐요? 불결하다고요? 공무원 시계나 했다는 분이 단어 선택 한번 싸구려 같네요. 피차간의 사돈이면 어려운 관계인데 예의를 갖추고 대화 좀 합시다, 우리. 이윽고 며느리의 출산날이 다가오고 갑자기 진통이 왔다는 소식에 저와 사돈, 우리 아들까지 모두 산부인과에 총집합했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으앙하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분만실 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뭔가 불안정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더군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혹시 애기 아버지가... 저와 안사돈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제가 아기 아빠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분만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기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확인하고는 안사돈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저와 아들도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뭐야? 간호사님, 아기 바뀐 거 아닌가요? 왜 아기 얼굴색이 까매요?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이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사모분과 직접 얘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간호사가 딱히 죄송할 일은 없었는데 연신 죄송하다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우리 모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이미 안사돈은 거의 실신하여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버렸고 아들은 분만실로 들어가 산모인 며느리에게 따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자식이라며 어느 놈이랑 굴러먹다가 어느 놈 자식을 가진 거야? 애 아빠가 대체 누구야? 내가 미쳤지. 이 날라리 꽃뱀 같으니라고. 당장 헤어져. 저까지 방금 아기 낳은 며느리에게 한껏 퍼붓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함께 며느리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트럭 기사를 불러 강남 아파트인지 머시기인지에 산다는 사돈집으로 며느리의 짐들을 붙여버렸죠. 그렇게 우리 아들의 결혼은 채 1년도 안 되어 장렬히 막을 내렸어요. 무슨 인터넷 찌라시에서만 보던 일이 내 아들과 저한테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모든 게 끝난 뒤 전 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식당으로 국밥 먹으러 갔어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국밥 든든하게 먹으며 아들과 다시금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고맙게도 아들 또한 힘을 내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가 언젠 가족이 있었나? 내가 기억하는 우리 가족은
늘 엄마와 나 둘뿐이었어. 그리고 돈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날 낳아준 것도 잘 키워준 것도 감사해요. 죄송하단 말 안 할게요. 대신 다시금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도 시도해보고 또 나중에 정말 착한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엄마, 나 믿죠? 그럼 현수야 믿고 말고 내가 우리 아들 안 믿으면 세상 누굴 믿겠니? 내일의 태양이 다시 또 새롭게 뜨는 법이다. 과거 다 잊고 새 출발하자꾸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맙다 내 아들. 그렇게 다시금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은 매일 밤낮으로 제게 전화도 자주 해줍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 언젠간 좋은 처자 만나서 다시금 예쁜 가정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들의 행복을 빌며 지금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의 행복도 꼭 빌게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이 세상 살아보자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말이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